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펼쳐보시죠. 이제 조문 판례집 나오잖아요. 이 판례집 나오는데 제가 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통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조문이 쭉 나올 겁니다. 예, 조문이 잘 보이겠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적게 보이더라도 보면서 느낌을 가지시면 충분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직접 이제 현장감 있게 이걸 바로 보여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할 건데, 1조 여러분에게, 법원직 하면 나오고 법무사에 하면 나왔는데, 처음에 잘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 다 배운 거죠? 그동안 배웠던 걸 한번 연습해 봅니다.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해서는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본법이 어디예요? 상법이죠, 상법.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가 적용된다? 상관습법. 상관습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 민법에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배울 때는 성문법 우선주의라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여기는 뭐예요? 관습법이네, 관습법. 여기 민법은 성문법이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 그죠? 원래는 사실은 원칙은 민법에서 우리가 성문법 우선주의라고 하잖아, 그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사 관련 관습법이 더 적실할까요? 아니면 민법이 더 적실할까요? 다시 말해서 관련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상관습법이 훨씬 관련성이 있겠죠, 그죠? 구체적 타당성 해결하는 기준으로서 법원으로서 있죠.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갖지 마시고 이게 한번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성문법이 우선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도구마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겠죠.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우리는 법원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어때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하나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거 나오잖아요. 상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이 온다. 뭐예요?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이 온다. 2번 문제. 틀렸죠, 그죠? 그래서 민법에 성문법에 의하고 만약에 성문법이 없으면 상관습이 온다. 틀렸어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나오면 맞출 수 있겠지만 올해 시험 안 나와요. 알겠죠? 안 나오는데 이제 안 나오는데 왜 하느냐? 그래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죠?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 뭐 조문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처음이니까 앞쪽에 한번 해본다면 앞쪽에 통치에서 또 중요한 조문이 하나 있다. 이게 뭐냐면 공법인 상행이다. 공법인도 상행이 공법인도 상행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공법인도 어때요? 사인의 법률관계처럼 상사 법률관계를 문제를 하게 되면 어때요? 상사 법률적인 문제가 된다면 상법이 적용되고 상인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법인 상에서는 그러면 상법이 적용되냐? 공법이 먼저 되느냐? 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법은 아예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때요? 공법인 상행위를 할 때 법적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상행위와 관련해서 공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하고 만약에 공법 규정이 없다면 우리 상법을 적용하겠다. 알겠죠? 이 법령이라는 것은 어때요?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이나 뭐 기타 법률도 상관없어요. 기타 법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다른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 그럴 때 한해서 뭘 적용한다? 본법, 상법을 적용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충성. 알겠죠?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 알아두면 돼요. 됐죠? 요것도 뭐 여러분, 나왔던, 법무사에 여러 번 나왔던 거. 여기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 여러분 아시죠? 법무사 08년. 그 다음에 이 법원직 있죠? 법원직은 08년 이렇게 합니다. 2008년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해, 채용시험은 연도별로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자격증, 법무사라 이런 것도요. 횟수. 1회, 2회, 3회. 알겠죠? 그렇게 변호사 1회, 2회 하듯이. 그 횟수기 때문에 이건 2007년이 아니에요. 7회, 19회, 28회 요걸 말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된다. 이건 단순히 그렇게만 알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될 만한 게 있다면 일방적 상행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일방적 상행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법의 적용 범위잖아요. 상법이 어디까지 적용할 거냐. 다시 말해서 한 명이 상인인 경우에만 적용될 거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일방적 상행위. 여기 나오잖아요. 일방적. 그 다음에 쌍방적 상행위 있잖아요. 근데 쌍방적 상행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 규정이 없어요. 당연하니까 A, B가 전부 다 뭐예요? 상인이에요, 상인.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A는 상인인데 B는 상인이 아니야. 이럴 때 어떡하지?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B가 따질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상인이 아닌데 왜 상법 적용합니까? 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대비해서 어때요? 한쪽만 상인이라도 전부 다 뭐 한다? 상법을 적용한다. 라고 아예 뭐죠? 법에서 못 박아놨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죠? 3조의 3조. 그래서 법조문에 쌍방적 상행이 이런 말을 안 해. 필요 없는 거는 어때요? 법적으로 해석상 문제되지 않는 거는 조문에 넣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도. 알겠죠? 법에 들어오는 것은 중요도 하지만 뭐예요? 법률적으로 문제되고 법률적으로 보충해서 해결해 줘야 될 내용만 법조문에 들어온다.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겁니다. 당사자 중에서 1인의 행위가 상행일 때 요겁니다. 당사자 중에 한 명의 행위가 상행일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에 대해서 본법을 적용한다. 본법이 뭐예요? 상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판례를 알아두셔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A는 상인이야. 그리고 A가 K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 도연 차용했어요. 그럴 때 여기서 B와 C가 있었는데 이렇게 뭘 했냐면 보증행위를 했어요. 근데 B는 상인이 아니야. C도 상인이 아니야. 돈을 안 갚아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어. 이랬을 때 이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가 문제됐어요. A는 당연히 상인이니까 상법 적용하면 돼. K랑. 그죠? 이렇게 상법 적용하면 돼요. 근데 이 B와 C는 뭐예요? 상인이 아니잖아. 이 자들에게도 상법이 적용돼야 될 건가 문제됐단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라 했습니까? 일방적 상행의 법률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죠? 당사자, 특히 채무자입니다. 여기 채무자일 경우에, 그렇죠? 채무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약 상인이라면 다른 당사자, 다수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돼요. 이들 전부에 대해서 뭐가 적용된다? 상법이 적용된다라고 판시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겁니다. 이 판례는 주로 채무자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채무자 쪽에서 한 명만 상인이라도 나머지 전부 있죠. 상인이 아니더라도 상법이 적용하겠다는 판례까지 확대됐다. 요거 하나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조문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도 그동안 공부를 했던 거 있죠. 다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조문을 보고 또 조문에서 출제됐던 내용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판례기출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판례기출 밑에 보시면 1번 나와 있잖아요. 그 3조 밑에 보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상법 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인 때는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 그 조문이 맞아요. 따라서 일방이 수인인 경우다. 이제 됐네요. 그죠? 여기 이제 뭐죠? 추가적으로 일방이 여러 명이다 말이죠. 당사자 중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정리됐습니까? 아까 말한 거죠? 그 내용이요. 법원직도 벌써 뭐요? 2008년, 14년, 16년 나왔고, 법무사도 계속 나오죠? 서로 중복돼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판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번 시즌을, 그죠? 가지면은, 예, 확실히 있죠? 왜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할 때 내가 모르는데 이게 시험이 나와 안 나와? 이게 사실 중요해요. 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냥 시험에 보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궁금해 죽겠다. 그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때요? 시간 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런 걸 다 모르더라도 상관없어요.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 몰랐대. 모를 거야. 그러면서 빨리 넘어가고 어때? 시험에 나오는 걸 찾아서 공부하기도 바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걸 시험에 나올 게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걸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상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상인의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상법 총칙은 다 맞춰야 된다 그랬죠? 조문하고 나오는 건데 쉽습니다. 일단 우리 상인에는 당연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제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되는 것이 소상인이잖아요. 하여튼 상인 나오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나오는 판례도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당연상인 그러면 어때요? 조문을 확실히 확인하셔야 되죠? 어떻게 한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상행한다. 자기 명의라고 했죠. 명의. 우리 상법상 명의는 뭐라고 했죠? 명의는 자기 책임. 다시 말하면 권리 의무의, 그죠? 귀속자. 그러니까는 상법에서 자기 이름으로 뭘 했다 그러면 어때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 잘된 거나 못된 건 다 책임진다. 그렇죠? 그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행위는 어때요? 주로 상법 46조에 있는 기본적 상행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상행위를 하는 자를 우리는 당연상인한다. 알겠죠? 당연상인한다. 그렇게 이제 순서를 잡아놓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나온다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자꾸.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하는 자를 말하고 자기 계산을 할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 어디에 자기 계산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요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의 돈으로 어때요? 자기 명의로 책임하지만, 상행을 하지만 돈은 어때요? 남의 돈 출자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내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자기 계산, 우리 한번 배웠겠지만 자기 계산, 타인 계산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계산, 타인 계산. 이건 뭐예요? 남의 돈으로. 이건 자기 돈으로. 우리 상법에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 이거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된다. 그죠? 풀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 조문을 확인해야 돼. 시험에 나오는 게 그거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강조합니다. 모르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면, 정말로 알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진짜 나중에 반복 안 해도 알 것 같다 그러면 확 지우는 거예요. 시간을 줄여야 돼. 자, 그럼 판례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인한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 주체라도 상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 당연상인 설명하면서 이 당연상인의 판단 기준이라고 제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교재도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판단 기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실제 명의, 그렇죠? 실제 상행위를 한 자. 그래서 뭐요? 실질설에 따진다 그랬죠? 실질설에. 요거 놓치면 안 돼. 그 남편을 영업주로 인정한 사례에서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 의무 기속질서라는 뜻으로서 요거다.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아시겠어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놓치면 안 돼. 당연상해는 여기 하나 핵심이에요. 여기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 설령 행정관청에 인허가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 바지사장이다. 안 돼. 그래서 당연상인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바지사장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실제 영업하는 자를 우리는 상인으로 본다. 그래서 행정관청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는 후자가 상인이 된다. 이해되셨죠? 이겁니다. 시험에 나올 거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면 또 나오는 거고 돌아가면서 이 지문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제는 나올 것에 대해서는 있죠. 언젠간 나오겠지만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올해 안 나오더라도 내년에 나오고. 하지만 그 중에서 나올 것만 우리 골라내면 되니까. 됐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판례지문. 2번.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 행위를 한 때 당연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어울려 개업 준비 행위는 영업 위한 행위는 최초적 보상이다. 아, 중요한 얘기 나왔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뭘 설명하냐면 상인 자격 취득 시기 있잖아요. 상인 자격 취득 시기. 그러면서 우리가 앞쪽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상인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를 논해야 되는데, 혹은 자기 소멸 시기도 논해야 되는데, 자격 취득 시기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어때요? 자연인 상인하고 법인인 상인하고 나눠진다 그랬죠. 자연인 상인은 언제 취득합니까? 우리가 객관적 인식 가능성설 그랬잖아요. 객관적 인식 가능성설 그래갖고 판례가 취했잖아요. 외부로 봐서 분명히 이 사람 상인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상대방이 그죠? 상인으로서 인식을 했을 때 처음으로 그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그 객관적 인식 가능하게 한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입니다. 이 영업으로 하는 준비행위 있죠. 이 준비행위가 뭐냐면 개업 준비행위라죠. 이걸 우리가 개업 준비행위를 합니다. 이 개업 준비행위는 뒤쪽에 가면 우리 상행위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 상행위 종류는 어때요?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 몰라도 돼.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인데 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보조적 상행위는 뭐죠? 영업을 위하여잖아. 영업을 위한 준비가 영업으로 하는 겁니까? 영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업을 위하여입니까? 이제 들어오죠? 이거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 아니에요. 영업으로 뭘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맥주집에서 맥주를 파는 것, 영업으로 하는 거죠. 맥주집에서 맥주를 팔기 위해서 안주를 만들거나 기타 알바생을 구한다?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영업을 위하여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영업을 위하여다. 뭔 준비랑, 그래서 개업 준비는 영업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슨 행위다? 이게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조적 상행위.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다. 요 판례를 하나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법인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는 문제 안 된다 그랬죠? 언제? 설립 등기할 때. 요거 알아두라 그랬죠? 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다면 소멸이다 그랬죠? 소멸? 소멸은 언제 돼요? 소멸은 자연상인 어때요? 사실상 영업을 종료했을 때. 그쵸? 우리 법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청산 사무가 종결되었을 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다 판례 입장이다. 그죠? 이거 판례 입장이다.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이 판례는 꼭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의제상인이다. 의제상인. 상인이 아닌 자를 어때요? 상인인 것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으로 규율을 하겠다는 뜻이죠. 왜? 상법이 적용되는 거 어때요? 상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행위를 해야만이 어때요? 우리 상법을 적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상인적 행위를 하는데 상행위를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상인으로 볼 수 없어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자는 어때요? 거의 상인과 동일한 행태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는 어때요? 일반 민법을 적용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상법으로 포섭하기 위한 하나의 만들어 놓은 상인이 바로 의제상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1항을 뭐라고 하냐면 설비상인이라고 하거든요. 설비상인. 그래서 보시면 잘 봅니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설비 갖추고 방법이 상인적 방법을 갖춰야 되네. 그죠? 하는 자는 뭐 한다? 설령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죠? 뭘로 본다? 우리는 상인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상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이 상행위라는 주로 뭐를 말하냐면 뒤쪽에 가면 어때요? 46조에 나오는 기본적 상행위를 말합니다. 거기 가보면 22가지가 나오거든요. 22가지. 이 22가지가 너무 획일적이잖아. 상인이 하는 행위가 그거 22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획일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제 상인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도 뭐죠? 의제 상인도 뭔가는 행위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뭔가 행위는 해. 상행위는 아니지만 뭔가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준상행위를 한다. 뒤에 가면 나와요. 이걸 우리가 준상행위. 그래서 의제 상인이 하는 행위를 어때요? 우리는 준상행위를 해서 뭐와 같다? 상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동일하게 취급한다. 알겠죠?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됐습니까? 이게 의제상인이다. 그 다음에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을 본다. 회사, 그죠? 여기서 이제 민사회사는 상사에 따질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상인을 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정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 나오면 여러분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야. 어려워서가 아니야. 그래서 명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야 된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의제상인 관해서 조문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의제상인에서 문제되는 게 뭘까요? 일단 의제상인은 상인적 설비를 갖춰야 되고 상인적 방법을 사용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알겠죠?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인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 주로 전문직들 있죠. 전문직들. 변호사, 법무사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 그럼 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설비도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 방법도 돈 받죠. 근데 상행위만 변호사란 상행위만 없어요. 이 자들도 뭐죠? 의제상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법무사는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다? 이들을 어때요?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봅니다. 알겠죠? 공적 업무라는 말 다시면서 공익을 수하는 자라고 판례는 보고 이들을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변호사는 직무 수행에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있긴 하지만 상인들에게 부과는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사도 마찬가지다. 됐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없이 나왔잖아요. 법원직은 계속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7년, 20년. 이번에 또 한번 나오겠네요. 23년에. 법무사 22, 23, 28. 쭉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계주 같은 것도 보면 될 것 같고,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관련 판례 한번 볼까요? 농업협동조합은 그 4번입니다. 4번. 판례 기출.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해야 되고 설립 시에 반해서 영리나 투기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어디에? 농업협동조합법이 있거든요. 아예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조합원의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봉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영리를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영리를. 투기를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예 법에서. 이런 자들은 어때요? 상이나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됐죠? 특별법 만드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회사는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법인격은 어때요? 독립된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법인격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속해 있는 대표이사는 하나의 뭐죠? 대표 기관, 대리인에 위임받은 거죠. 수임자일 뿐이에요. 대신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 자가 만약에 회사 이름으로 하지 않고 개인으로 뭐 했다. 그 상인이 아니죠. 그죠? 법인이 상인일 뿐이지, 개인은 상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요,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긴 했지만, 자기 개인이 돈을 빌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차용한다 하더라도 상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차용금 채무를 상사 채무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셔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할 거는 조문상 보면요, 영업능력, 그죠? 영업능력 관련해서 검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게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뭐,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려면 어때요? 법정 대리인의,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문으로만 정리해도 돼요. 미성년자가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영업을 한다. 허락 얻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허락 얻어야 되지만,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나 미성년자인데요. 알겠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는요, 법정대리인 허락을 얻어서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는, 일단 능력자로 본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 돼.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뒤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소상인. 이 소상인은 우리가 알아둬야 돼, 소상인. 소상인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늘 시험에 나오는데 틀리면 안 돼. 소상인. 이 소상인 두게 된 취지가 뭐라 그랬죠? 규모가 너무 작아. 작은데, 그죠? 상법을 규정해서 그 소상인을 귀찮게 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상인 제도를 두고 있는 건데, 소상인은 실제로 뭐 어떤 행위를 하는 상인이라는 개념보다 능동적인 개념이라고 보다도, 이러한 소상인은 우리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상인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조문에는 어떻게 표현된다 보겠습니다.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물론 이건 여러분이 암기할 건 없어요, 사실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 뭐 암기되면 하시고,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누구에게?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소상인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어떤 게 소상인이냐? 유일하게 시행령에 있는데 이 시행령에 관련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이게 핵심이야. 회사가 아닌 자.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알겠죠? 자본금 관계없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 자본금 관계없이 소상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소상인은 어때요? 자연인 상인에만 적용되는 거죠.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회사는. 그죠? 그것까지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자본금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을 말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조문 문제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더 설명한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행위를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상인 자체가 지배인을 둔다든지 상호를 사용한다든지 상업장부를 쓴다든지 이거는 말리지 않아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란다? 행위 규제는 아니다. 되겠죠? 그렇게 알아둬야 된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끝.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소상인 그 정도 보시고, 문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돼요. 판례 문제가 아니니까 뭐 넘어가는 건데, 마지막 6번 한번 조문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28회면 작년에 2022년도에 법무사에 나왔던 문제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법무사에 자주 나와요. 자본금액이 1,000만 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어때요? 이걸 물어봤네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까지 맞는데 뭐가? 영업양도는 여기 조문에 없잖아요. 그 조문에 하나 슬쩍 넣고 틀린 거 걸러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틀린 거야. 영업양도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그동안엔 법원직에는 그런 게 안 나왔었지만 법원직에도 뭐 혹시 나온다면 또 다른 걸 집어넣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다른 거 들어가지 않아요. 상총에 있는 규정 중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게 바로 영업양도예요. 영업. 근처에 있는 거. 알겠죠? 영업양도. 그래서 뭐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를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네요. 상업장부 등기. 됐죠? 이렇게 네 가지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이 편리하게 암기하십시오. 뭐 지상장등을 하든지, 알겠죠? 지상장등, 지상등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두 문자리에서 암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인과 관련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이게 조문과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때요? 심플하죠? 깔끔하잖아요. 기본 설명할 땐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이제는 시험 나오는 걸 지금 딱 좁혔어요. 그 용어를 이해할 수 있고 느낌을 기본서에서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으면 어때요? 시험 나오는 거 공부할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나올 것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3장에 상업사용인은 가보겠습니다. 상업사용인 일단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지배인, 그 다음에 부포상, 그리고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그리고 목차가 뭐가 또 나옵니까? 뒤쪽에 상업사용인의 의무 규정이 나오죠? 상업사용인 의무. 그렇죠? 의무 규정.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업사용인은 아무래도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이고 자기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라든지 본인, 영업주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죠. 크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업사용인에 우리가 의무가 나옵니다. 경업금지 의무, 그 다음에 겸직금지 의무라는 게 나오죠.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배인, 부포상,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그죠? 이거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리권이 있냐 없냐, 아니면 대리권의 범위가 어떤 게 크고 작느냐에 따라서 구분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배인이 대리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부포상,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근데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은 대리권이 아예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는 건데, 앞쪽에는 부포상이라든지 지배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게 차이점. 됐습니다. 전체 개관을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배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배인의 선임. 지배인은 선임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상인이 하겠죠. 지배인은 상인이 선임합니다. 그러면 지배인은 상인만 선임할 수 있나요? 아니죠. 누구도. 지배인의 선임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가능하죠. 가능하다. 선임해서 어디에? 본점,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 그러면 지배인의 요건으로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겁니다. 본점, 지점이라는 영업소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 행위를 해야 돼. 여기에 대한 대리권을 준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뭐 조문기출도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죠. 1번 상법에는 상업사연으로 지배인 쭉 됐고, 지배인은 상인 또는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한번 나왔죠? 지배인은 상인 또는 상인이 임명하기도 하고 그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될 수 있다. 그죠?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법원직에 2000년 나왔죠?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조문 문제는 여러분 좀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조문 보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내용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딱 넘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배인의 대리권 11조를 가봅니다. 11조. 지배인은 당연히 대리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이 지배인이 뭐예요? 민법에 나오는 대리인입니다. 민법의 대리인을 상법에 와서는 뭐라고 한다고? 상업사용인이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배인의 그럼 대리권이 있다는 대리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지배인은요, 영업주의 가름한다는 말은 영업주 대신이라는 뜻이죠? 대신해서 요거 조심해야 돼.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야.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또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획일성이고 정령성을 갖고 있네요. 이 정도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교할 게 하나 나옵니다. 우리 뒤에 가면 이제 대표이사의 대표권 배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대표권하고 대리권, 얘는 대리권 아니에요, 대리권. 그죠? 결국은 대리권 아니에요, 대리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표권은요, 법인, 그 회사의, 그죠? 법인의 영업 전반이에요. 영업 전반. 영업 전반. 전부 다. 근데 대리권은 어때요? 대리권은 요겁니다. 그 영업. 알겠죠?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행위예요. 그 영업에 관한 뭐예요? 포괄성이라는 뜻이에요. 훨씬 좁죠? 대표권보다. 그죠? 그걸 말한다. 그걸 비교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해서 선임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지배인은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가능한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다른 지배인 선임 가능해,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어요. 그럼 지배인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예요? 영업주가 지배인 선임을 어때요? 수권을 주면 돼. 대리권을 주면 어때요?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 가능한 거죠. 이해됐죠? 그거 알아두신다. 그러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니까 다른 자들은 선임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누구? 점원, 기타 사용인. 요 기타 사용인 누굴까요? 부포상하고 알겠죠?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에요.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지배인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1조 2항 나오면 이걸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조문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앞에 나오면서 앞으로 알아둘 건데, 상법은 항상 그 두 가지 이념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업 유지의 이념.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거래 안전. 그죠? 거래 안전. 늘상 어때요? 거래 안전을 같이 균형을 맞춥니다. 지배인에 대한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이 영업주가 있단 말이죠. A라는 영업주가 있고 여기 B라는 지배인이 있단 말이죠. 그죠? 지배인의 지배권의 범위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야, 너 지배권 요만큼만 행사해 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죠. 이 제안하면 이와 거래하는 C는 이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뭐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어때? 이 제안은 뭐라고 합니까? 주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제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외부 사람들이 알기 쉽지는 않아요. 뭐 알 수 있겠지만 알기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네들이 제안했다고 하면서 거래 행위를 해놓고는 상대방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믿은 제3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거래 안전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때요? C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C를 어떻게? 몰랐을 때. 악일 때는 보호할 필요가 없죠? 몰랐을 때.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면 이 제한한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을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제한된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뒤쪽으로 쭉 가보면 조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리권 제한, 내부적 제한은 제3자에 대해서 선의일 경우는 대항할 수 없다. 또 뒤에 가보면 대표권 제한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또 전압 판례가 나와 있죠. 알겠죠?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의 대리권도 이러한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문을 보면서 공부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되면 시험은 끝나는 건데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도 보시고 또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된다.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사실 아니다.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조문 기출은 됐고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보도록 하고 자, 판례 기출 한번 가볼게요. 판례 기출 1번 한번 가봅니다. 1번.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에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지배인의 행위가 이게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판단 여부 있잖아요. 판단 여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한 행위가 이거는 대리권, 다시 말해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된다 안 된다를 만약에 행위한 자들이 판단하게 한다 그러면 거래 안전에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실제로 판단한다는데, 근데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누가 판단하냐? 당연히 판례가 판단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 한번 볼까요? 3번 판례. 그럼 지배인이면 지배인 판단은 어떻게 하겠나 그랬죠? 우리 지배인 판단은 어떻게 한다 했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3번 판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영업부장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다. 그렇죠. 명칭 관계없다 그랬죠. 명칭 관계없어요. 실제적으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배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된다. 자,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다. 판례 문제 살펴봤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한번 볼까요? 판례 기출.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 위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위 대리권 제한 사실을 어때요? 알고 있었던 경우일 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 중대한 과실은 우리 상법에서 뭘로 보죠? 사법 전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대한 과실은 어때요? 악의와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을 나누고 중과실은 뭘로 본다? 악의와 동일하게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죠? 입증 책임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6번 가보시면 이렇게 위의 내용 동일한 내용입니다. 알고 있었던 경우뿐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도 영업주는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의 악의 중과실은 누가 입증할까요? 입증 문제. 우리 입증은 어때요? 항상 뭐 한다 그랬죠? 입증은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의 중과실을 입증해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영업주 아니에요, 영업주. 그쵸? 영업주죠. 그래서 이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영업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영업주. 알겠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현재 여러분 나왔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배인의 대리권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민법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대리권 남용 들어보셨죠? 대리권 남용. 다시 말해, 대리인이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는데, 알겠죠?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때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대리권 남용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배인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행위는 유효할까요? 아닐까요? 문제되는데 일단은요. 제3자가 몰랐을 때는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유효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악이나 중대한 과실로 만약에 몰랐다면 그죠? 그럴 때는 하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 밑에 문제 보시면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 보고요. 봅니다. 그때 밑에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배인의 진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민법 어때요? 107조 1항 단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107조 1항 단서. 비진위 표시에 상대방이 그죠? 알았을 때 무효시키는 거 있잖아요. 무효시키는 거. 거기 유추 해석상 그 지배 행위에 대해서 영업주는
이것이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때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몰랐을 때 어때요? 설령 지배인의 남용이 되거나 대리권이 남용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영업주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대리권 남용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동지배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지배인. 우리가 공동대리인 배웠다 그랬잖아. 그죠? 공동대리인. 공동대리인 뭐죠? 대리권 제한이라고 했죠. 한 명을 할 거예요. 그죠? 한 명이 하는 행위에서 다른 한 명을 또 선임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대리인을 견제하는 거죠.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공동지배인도 동일하게 공동지배인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어때요? 영업주를 위해서 두게 되는 것이죠. 일단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다. 여기 조심할 거는 뭐예요? 수인의 지배인 조심해야 되죠. 일단 지배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공동지배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업주가 있고 뭐예요? 갑을병정이라는 지배인을 두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부 지배인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냥 여러 명이다 그래갖고 수인의 지배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때요? 갑을 딱 지목을 해서 너네 둘은 공동지배인이야. 이렇게 공동지배인,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대리권을 부여하면 이게 어때요? 갑을은 이제 공동지배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갑을은 항상 어떻게 돼요? 능동행위를 할 때는 함께, 그죠? 능동행위를 할 때는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지배인의 핵심이에요. 함께.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이거. 수동 있잖아요. 이 수동은 어때요? 1인에게만 해도 된다. 요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1항이 뭐냐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다. 이게 바로 뭐죠? 능동대리.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한다. 이 말이 2항이 뭐예요? 수동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공동지배인 나오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 이론적으로. 어때? 첫 번째는 여기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 가능하냐? 안 된다 그랬죠? 개별 구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위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공동지배인에게 표현 지배인 규정이죠. 표현 지배인 규정을 유추적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 요거 두 개를 같이 함께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2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동지배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대리행위에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그죠? 하면 안 돼. 공동대리 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거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공동지배인을 둔 건데, 알겠죠? 이게 포괄적 위임해버리면, 한 사람이 여기 다 위임해버리고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동지배인의 제도 둔 취지에 안 맞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공동지배인. 조문으로 보니까 여러분 명확해지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뭐 지문도 보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배인의 등기. 지배인은 어때요? 등기해야 되는 거죠? 지배인은 대외적으로 거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지배인은 더욱더 등기를 해줘야 돼요. 거래 안전상, 그죠?
외부에서 이 행위를 반드시 공동 지배인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외부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등기해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보시면 별거 없어요. 됐죠? 그렇게 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조문 기출은 여러분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14조의 표현 지배인이 있거든요. 이 표현 지배인은 우리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